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12월엔 확진자가 하루 300~400명씩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1.5단계 격상 여부는 내일 발표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정됐습니다. 산업은행이 한진그룹에 8천억 원을 투입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서너 개 부처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경화, 김현미 장관은 유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일 타당성 여부가 발표되는 김해 신공항 사업이 부적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정치적 논란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800억 원이 투입되는 광화문 광장 탈바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은 졸속 추진이라며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바흐 IOC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바흐는 내년 도쿄올림픽 때 관객을 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일본 내에서는 3차 대유행 현상이 번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올지 모른다는 바로 그 우려 말이죠. 신규 확진자가 벌써 사흘째 200명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고 방역 당국은 2주쯤 지나면 하루 확진자가 300~400명에 이를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올여름 최악의 상황에 가까워지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내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식당. 어제 이곳에서 식사한 50대 부부와 아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20대 종업원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미추홀구 167번 확진자가 족발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서빙하는 직원한테 옮긴 거야. 경기 시흥에서는 공원 청소관리업체 직원 5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가족과 지인 모임, 식당과 직장 등 일상 전반으로 또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200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어제 휴일 검사 건수는 평일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력을 나타내는 재생산 지수가 1.12를 넘어섰다며 폭발적인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한 2주나 4주 후에 예측의 결과를 보면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내 생활이 많은 겨울철인데다 무증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도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당장 수능이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학교를 못 가는 고교생이 5,000명이 넘는데 이 추세라면 단기간에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학가도 코로나 확산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한 고등학교. 지난주 금요일 학생 1명이 확진되면서 고3을 포함한 전교생의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2주간 원격 수업 들어갑니다. 주말 동안에 검사한 모든 인원 다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과 경기, 강원 3개 고등학교에서 5,300여 명이 등교를 못했습니다. 확진되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된 고등학생은 340명입니다. 19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 대책이 시작된다지만 가족과 지인 모임 등을 통한 확산이 빨라지고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확진된 수험생들도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음압시험장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유명 사립대와 경기도 등 수도권 여러 대학에서 잇따라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해 비상입니다. 미술대학원 강사로서 미술대학원생 5분에게 전파가 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아직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아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선 김장 품앗이를 한 한마을 주민 7명이 잇따라 확진됐고 전국의 요양시설, 병원, 직장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대규모 집단 감염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감염은 통제가 어려워서 어느 순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원의 한 마을에서 이틀 만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마을 주민인 요양보호사 A씨가 처음 확진됐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이후 30여 명과 김장 품앗이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7명이 감염된 겁니다. 이제 김장 차례 도와준다고 들어와서 하다가 그게 번졌네. 그 김장 할 그때 터져서 그렇지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김장을 담그며 마스크를 썼지만 음식을 나눠 먹다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는 착용을 다 일단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장하는 그 특성상 같이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A씨가 접촉한 철원의 한 장애인 요양시설 환자 3명도 확진됐습니다.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148명은 사흘째 코호트 격리 중입니다. 격리시켜가지고 계속 케어하고 있고요. 방지복 입고. 아니, 다 쓰고 다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전남 순천에서도 오늘 병원 간호사가 확진되면서 일부 병동이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이 간호사는 순천 식당발 확진자의 가족이었습니다. 광양의 지철소 통근버스 관련 확진자도 이틀 만에 10명이 추가됐고 원주에선 직원과 자녀 3명이 확진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직장 어린이집이 긴급 폐쇄됐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자, 이에 따라 정부가 이러면 내일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역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 강원은 이미 격상 조건을 충족했고 수도권도 곧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1.5단계가 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은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내일 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확정합니다. 지난 한 주간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99.4명으로 1.5단계 기준에 근접했고 강원권은 이미 격상 기준을 넘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의 권역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자체가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단계 격상은 수능 특별 방역 대책이 시작되는 오는 19일 0시부터가 유력합니다. 다만 강원권의 경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영서 지역만 격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5단계로 격상되면 마스크 쓰기 등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외에 주요 시설과 업소의 출입 인원이 제한됩니다. 결혼식장과 학원 등 주요 시설과 업소의 출입 인원이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강화되고 식당과 카페 등에선 테이블 간 거리를 1m 이상 둬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될지가 문제입니다. 13일 날 마스크 단속했는데 그 뒤로 단속했다는 얘기 있어요. 이게 정책을 세워놨으면 집행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관리를 안 하면서 머지않아 2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방역당국의 발표대로라면 2주쯤 뒤에는 하루 확진자가 4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심상치가 않죠. 그런데 이번 확산세를 엄중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과거에는 없던 어떤 새로운 발생 양상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이 환경부터 악화돼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쉬운 겨울이 됐죠. 과거와 다른 특징은 크게 3가지인데요. 예전엔 주로 수도권에서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염이 일어났던 반면 최근엔 전국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소규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전국 34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죠. 과거 교회나 클럽, 콜센터, 집회처럼 특정 감염원을 중점 방역하던 방식이 앞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진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산발 감염이 는다면 과거 신천지 사태처럼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있는 이런 일은 좀 상대적으로 줄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확진자가 여러 지역 또 여러 집단에 나눠져 있어 과거 수천 명씩 확진자를 내던 집단 감염 때와 비교해 규모가 언뜻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감염원을 추적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지죠. 실제 최근 2주간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비율은 14%인데요.
지난달 말 조사 당시 11.4%에 비해 3%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또 소규모 감염이 말 그대로 소규모 피해로 그칠 거란 보장도 없죠.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그게 또 여기저기 또 도화선이 돼가지고 붙어버리면은 큰 감염으로 이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앞으로 늘어나는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잔불을 방치해두면 순식간에 큰 산불로 변할 수 있다는 이런 아찔한 경고 같은데 왜 이렇게 상황이 악화됐는지 원인은 분석한 게 좀 있습니까? 네, 가을철 야외 활동 같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방역 당국이 주목하는 건 젊은 층 환자 비율입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전체 확진자 중 38.3%였던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최근 4주간 49.1%로 10%포인트 넘게 급증을 했죠. 현재 확진자 2명 중 1명이 젊은 층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들이 집중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왔는데 이렇게 젊은 층 환자가 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주 위중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은 좀 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층들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전문가들이 더욱 우려하는 건 이들이 가족과 이웃에 일으킬 파장입니다. 자신들이야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지만 집에서 어르신들을 감염시키고 지역사회에 뿌리고 다니는 매개가 되고 자, 아무래도 연말 연시가 되면 송년회다 성탄 모임이다 젊은 층들 모임이 많을 텐데 걱정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자체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에 8천억 원을 지원해서 이 돈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사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되는 셈인데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둘 다 부실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19로 두 항공사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두 회사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항공 운송 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우선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자하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에 2조 5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아시아나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총 8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 체결을 통해 양대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하나로 통합하는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두 회사가 운영하는 저비용 항공사들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책임 경영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리 경영, 책임 경영, 투명 경영을 원칙으로 고객 여러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될 경우 이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는 통합법인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자, 그러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앞에는 넘어야 할 험난한 산이 적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지분 경쟁이라는 변수가 있고 두 회사가 합쳐지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거란 노조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에선 국내 항공사가 사실상의 독점 형태로 변할 경우에 좋을 게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어서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성부 펀드와 조현아 전 부사장연합은 한진칼 지분에서 조원태 회장 측보다 3% 넘게 앞섭니다. 하지만 합병이 성사되면 지분율이 역전돼 7% 넘게 뒤집힙니다. 이 때문에 KCGI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상되는 현안 및 요구사항에 대해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오니 두 회사의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은 62.5%,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의 부채 비율이 2000%를 넘습니다.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한다면 예외적으로 합병이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나의 항공 업무 직원은 800명. 미주노선 등 대한항공과 겹치는 인력이 상당수 발생합니다. 정부는 퇴직자 등 자연 감소가 800명보다 많고 여유 인력은 새 노선 개설에 투입해 고용을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양사 노조는 직접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도 지금 이제 인수, 피인수 기업의 전 종사원을 다 고용 승계를 전제로 지금 계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 회사의 마일리지를 교차해 썼을 수 있고 급격한 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이러면 이달 말쯤 서너 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일부 국무위원들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먼저 교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청와대를 취재하는 신원석 기자의 전망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청와대가 이달 말부터 내년 초까지 두세 차례에 걸친 단계적 개각을 준비 중입니다. 인사권에 대한 문제하고 또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개각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데 서너 명의 중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년 멤버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성인지성 말실수로 논란을 빚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인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역시 교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책 연속성을 위해 유임의 무게가 실리고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장관 역시 자리를 지킬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장관 재청권을 가진 정세균 총리는 최근 김혜숙 청와대 인사수석으로부터 인사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그동안 시중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표를 낼 거란 전망도 있었고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기는 어려울 거란 해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 본인은 이런저런 거취 추측을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끝내기 전에는 장관직을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 50억 원을 마치 주머니 돈 꺼내 써도 탄다고 다시 공격했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예산심사차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장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대선 출마 의향을 묻자 검찰개혁 완수 때까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를 하고 하지만 장관을 그만둔 다음엔 알 수 없다고 하자 야당에선 추 장관이 권력을 남용한 이유가 정치적 야망 때문이었다며 사퇴한 뒤 정치해야 할 사람은 바로 추 장관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도 윤 총장이 특활비를 임의로 쓴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추 장관은 야당이 제기한 법무부 특활비 일괄 지급 의혹에 대해선 특활비 용도에 맞게 정당하게 집행했다며 봉투에 담아주는 걸 왜 문제 삼냐고 맞섰습니다. 그냥 줍니까? 봉투에 담아서 주지? 그러니까 현금 지급이 가능한 것이 특수활동비예요. 추미애 장관이 봉투 돌린 거 아니다라는 얘기 때문에 봉투를 물어봤고요. 법무부는 지난 5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됐다가 복직한 안태근 전 국장에게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며 금일봉을 지급해 사건 처리 공정성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에 묻혀 내년도 예산안은 별다른 논의 없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일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 사실상 백지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치열한 논쟁과 검증을 거쳐 새로운 공항을 짓는 것보다 지금 있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더 낫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재검토 지시가 있었고 마침내 결론이 부적격으로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를 의식해서 전 정부가 결정해 놓은 대규모 국책 사업을 뒤집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국토교통부는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추가해 신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 위치를 놓고 경쟁했지만 전문기관 용역 결과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김해공항이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서 최적의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 요구가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타당성 검증을 지시했고 오거돈 전 시장의 잦은 사퇴로 내년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울경의 희망 고문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8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여망이 외면받지 않도록 내일 발표에선 신공항 확장 과정에서 부산시와 협의가 안 돼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점과 안전성 문제 등을 들어 기존 안을 백지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해 신공항 확장안이 폐기되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용 정책 뒤집기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날의 연속입니다. 이 미세먼지가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에는 올 가을 들어서 두 번째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칼칼한 날씨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좀 나아질 걸로 전망되는데 더 걱정인 건 올 겨울 지난해보다 강수량이 줄어서 미세먼지가 악화될 거라는 겁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여의도 63빌딩에서 내려다본 서울시 모습입니다. 도시 전체가 잿빛입니다.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도 미세먼지에 휩싸였습니다. 주말부터 미세먼지 심해지고 이러면서부터 밖에서 이제 운동을 하기가 조금 부담되는 측면이 있어서 최근에는 실내 헬스장을 이용한다던가.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가 최고 12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수도권과 충청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까지 높아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국외 유입보다는 국내 발생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에서 기류가 북서기류로 들어왔다가 우리나라 황해도까지 백령도 인근까지 와서 다시 되돌아가는 상황인데 충청권에는 지난 토요일에 이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 석탄 화력발전 가동을 줄이고 대형 사업장 조업이 단축됐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됐습니다.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둔 수도권에선 모의 운행 제한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닷새간 저공해 조치가 안 된 차량을 운행하면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점차 옅어질 전망인데 충청권에서는 내일도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종교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혜민 스님이 자택 공개 뒤에 부동산 논란을 낳았는데 결국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평소 강조해온 무소유 가르침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는 지적에 참여한다면서 절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스님이 개발에 참여한 명상 앱에는 환불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지위가 되게 높아야 되고. 혜민 스님이 어제 자정쯤 SNS에 올린 글입니다.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여한다며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겠다고 썼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혜민 스님은 2015년 8월 8억 원에 구입한 주택을 2년 반 만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계종 고담선원에 9억 원에 팔았습니다. 이 때문에 SNS상에선 무소유가 아닌 풀소유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불교를 비판하고 떠난 현각 스님도 혜민 스님을 향해 사업가, 배우라는 비난 글을 올렸지만 하루 만에 혜민과 통화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을 존경한다며 기존 비난 글을 삭제했습니다. 혜민 스님은 삼청동 주택에서 두문불출하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해민스님이 개발에 참여했던 명상의 코끼리에는 지지와 비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취지의 댓글도 있었지만 환불해달라, 이런 명상앱보다는 SNS 마케팅을 강의하는 게 낫겠다는 등 비판글도 있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윤성환 선수가 도박설에 휩싸였습니다. 윤 선수는 빈 문제는 있지만 도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구단은 방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2015년 삼성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 팀 주축 투수 셋이 연루됐고 한국 시리즈에 임박해 사건이 터진 관계로 삼성은 그의 우승을 두산에 내줬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연루됐던 선수 중 하나가 삼성 윤성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국내 매체를 통해 도박설이 또 불거졌습니다. 삼성의 30대 프랜차이즈 선수 A가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 온라인상에는 곧바로 A 선수가 윤성환이라는 얘기가 퍼졌고 이에 대해 윤성환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성환은 TV조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런 적이 없다. 경찰 조사까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가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박에 대해서 결백하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강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이어 사기를 맞은 것도 있고 일이 꼬이다 보니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건 있는데 조폭과 연루되고 100억 빚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항변했습니다. 윤성환은 현재 대구 수성경찰서에 억 단위의 채무관계를 이유로 피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삼성구단은 오늘 윤성환을 전격 방출했습니다. 통산 135승의 베테랑 투수는 달랑 한 줄짜리 보도자료 한 장으로 국내 프로야구 커리어를 마쳤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지역 육상대회에서 봉사활동 중이던 고교생이 공포탄에 화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학생 측은 사고 당시 고작 반창고 처방을 받은 뒤에 4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반발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육상 신호총 2자루를 집어든 뒤 갑자기 공포탄이 터집니다. 옆에 앉아있던 고교생이 그대로 공포탄을 맞습니다. 지난 11일 충북 단양에서 열린 육상대회에서 난 사고 장면입니다. 공포탄을 맞은 학생은 이 대회에서 진행 업무를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고교생은 오른쪽 어깨와 팔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고교생 부모는 육상 선수인 아들이 정신적 충격도 호소하고 있어 선수 생활까지 중단할 위기라고 반발합니다. 부모는 또 아이가 사고 20분 뒤쯤 고통을 호소하자 양호교사가 소독 후 반창고만 묻혀주는 등 병원 이송까지 40분 동안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을 데려가거나 구호활동을 하지 않고 119 구조대에서 온 것도 아니고 간호사 선생님이 온 것도 아니고. 대회를 주최한 단양교육지원청은 학생의 안정을 되찾도록 지켜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호총을 들고 있었던 경기 진행요원 A씨는 시험하는 과정에 실수로 발사된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고교생 부모는 A씨가 아이를 겨냥해 총을 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최근 태극 모양 홀로그램이 새겨진 새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됐죠. 그런데 이 번호판이 야간에 과속 단속 카메라에 잘 안 찍힌다는 말이 퍼지고 있는데 정말 단속을 피하는 게 가능한지 황민지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7월) 도입한 신형 차량 번호판. 세련된 모양의 특수 필름 덕분에 밤에도 잘 보인다고 해 바꿔다는 운전자가 늘고 있습니다. 야간에 교통사고라든지 큰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번호판은 야간에 속도 위반을 해도 단속 카메라에 잘 안 찍힌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과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지 제작진 차량 번호판을 신형으로 바꿔 달고 경찰에 알린 뒤 실험해봤습니다. 경기도의 왕복 6차선 도로. 시속 30km 과속 단속 구간에서 신형 필름 번호판을 달고 실험해 보겠습니다. 새 번호판 차로 시속 57km로 지나가자 카메라가 번쩍입니다.
기존 번호판으로 시속 56km를 주행해도 마찬가지. 일주일 뒤 경찰서에 확인해보니 기존 번호판은 과속에 걸렸지만 새 번호판은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250. 아, 그래요?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서울 시내 도로에서도 새 번호판은 시속 85km. 기존 번호판은 시속 83km로 달렸는데 새 번호판만 단속되지 않았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경기도의 또 다른 도로도 같은 결과. 저희가 실험한 도로 3곳에서 일반 번호판은 3곳 모두 속도 위반 단속이 되었지만 재기반사 번호판은 단 한 건도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번호판을 제작한 국토교통부는 카메라 문제 가능성을 제기하고 만약에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단속 카메라의 특성에 따른 그런 부분이지. 단속 카메라 검사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기계 성능 오차 때문일 수 있다는 입장. 인식률은 80%를 잡았어요. 10대 중에 8대 정도 인식 카메라의 기능을 보고로 이제 된다. 80%는 잡아야 한다는 얘긴데 취재진이 같은 곳을 7번 지나가도 단속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죄송해요, 한 번에. 실험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저희하고 별반 차이 없는 해수장 주시를 하는. 취재진은 유관부처에 공개 실험을 요청했지만 서로 미뤘습니다. 경찰청이 됐든 국토부가 됐든 이제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서 진행을 좀 할 수 있다. 번호판의 어떤 검증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하고는 관여가 없어요, 지금. 그 번호판에 맞춰서 모든 카메라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현재 있는 카메라에 맞춰서 들어와야죠. 국토부는 문제를 제기한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황민지입니다. 800억 원이 투입되는 광화문 광장 탈바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을 기준으로 양 갈래로 나뉜 차선을 한쪽으로 모아서 한쪽은 도로를 또 한쪽은 공원 같은 광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무려 4년간 300차례 넘게 시민과 소통한 결과물이라고 했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은 졸속 추진이라면서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 굴삭기로 파헤친 보도블록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1단계 공사로 광화문 동쪽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재구조화되면 기존 서측 도로는 광장에 편입되고 동측 도로는 2개에서 4개 차로가 확장될 전망입니다. 2009년 475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만든 지 11년 만에 재공사입니다. 서울시는 300회가 넘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300회를 넘는 이런 긴 과정 끝에 시민들이 새롭게 완성한 미래 청사진이 바로 시민이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 광장입니다. 벌써부터 교통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시민의 품에 안겨주겠대요. 거기서 차 마시고 자전거 타고 놀으래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다닙니까? 일부 시민단체는 공론화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쟁점별로 제기한 의견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광장 공사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예산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이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오늘은 스가 총리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스가 총리는 올림픽을 관중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고 바흐 위원장은 안전한 올림픽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위험스럽게 들립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흐 IOC 위원장이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합니다. 스가 총리와 주먹 인사를 나눴습니다. 앞서 지난 3월 IOC는 코로나 팬데믹을 감안해 개최 일정을 미뤘습니다.
두 사람은 내년 7월 개최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安全安心な大会を実現するために、K会長と緊密連携をして全力で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 대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못 박은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장에 관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makes us also very, very confident that we can have spectators then in the Olympic stadia next year, and that also the spectators will enjoy a safe. 내년 7월쯤엔 백신이 상용화될 거라며 올림픽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보러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이케 도쿄지사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都といたしまし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勝ち、そして何よりも安心で安全な大会が実現できますように。 다만 일본 정부는 내년 봄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본 뒤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이미 야구장에 관중을 가득 채워서 코로나가 얼마나 번지는지 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무리를 한 셈이죠. 하지만 아직 그 결과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올림픽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관람객이 오지 않는 집안잔치에 전락할 거란 우려가 많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손소독을 하고 체온을 잰 관중들. 처음엔 정원의 50%, 다음 날엔 80%까지 야구장 정원을 채웠습니다. 一つ一つ確かなですね、イベントが行われていると。観客については横浜スタジアム、この前の東京ドーム。 그런데 결과가 없습니다. 15일이 지났는데 확산됐는지, 마스크만 제대로 하면 확산이 안 된 건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말을 안 합니다. 야구장 실험이 있은 뒤 2주가 지나면서 일본 내 신규 확진자는 늘고 있습니다. 이틀 전 1,700명을 넘기는 등 지난 5일 평균 1,400명대입니다. 選手村がクラスターになっちゃう可能性があるので、それはね、そういうことすればそれはできる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それって五輪の理念ってどこ行っちゃってるんですか? 올림픽을 강행해봐야 결국 국내 행사로 전락할 걸로 우려합니다. 選手団が一回隔離して入ってもらって、外国人の観客の方はなしで、日本国民だけで観客でやって距離を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スを取りながら。 일본 언론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올림픽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지난 4월처럼 긴급 사퇴 선언을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가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5월 우주비행사 2명을 태운 시험 발사가 있었고 오늘 그 정식 발사에 성공을 한 겁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의 우주선 발사가 이렇게 성공함으로써 민간인이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시대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마침내 다가온 민간 우주 여행 시대입니다. 3, 2, 1, 0. Ignition. 로켓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엄청난 연기를 보며 시민들은 환호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27분 미국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리질리언스가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떠났습니다. 지난 5월 시험 발사에 이어 정식 발사. 이들은 6개월 동안 우주에 머뭅니다. It's been 18 years working towards this goal, so it's hard to believe that it's happened. 우주로 향한 4명 중 조종을 맡은 빅터 글로버는 우주 정거장에 머무는 첫 흑인 우주인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First space flight introducing NASA astronaut Victor Glover. 리질리언스호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개발한 우주선입니다. 예정대로 내년 5월 무사히 돌아온다면
민간 우주여행 시대가 본격 열릴 거란 기대가 크죠. 평범한 시민이 우주여행을 떠나고 We have finally some great news, so it's really wonderful. 우주에서 영화 촬영도 가능해지죠. People ask me about Tom Cruise all the time now, and the answer is yes. We would love Tom Cruise to fly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nd make a movie. 앞서 나사는 우주 정거장을 상업 용도로 개방하겠다고 밝혔죠. NASA is no longer the purchaser, owner, and operator of all the hardware. We are going to be a customer. 현재 우주 왕복 비용은 우리 돈 642억 원. 하루 숙박료는 자그마치 3,900만 원에 달할 걸로 추산되죠. 하지만 우주선을 되풀이해서 쓰면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데서 상업성을 찾습니다. And the reason is because those planes can be used tens of thousands of times, only about $50,000. 우주로 휴가를 떠나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세계가 직면한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시대가 진단됐습니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벌어진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의 AI 교육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보며 영어를 따라하고 게임으로 문장도 만들어 봅니다. AI 교육 프로그램이 교사의 수업을 대신하는 겁니다. AI 덕분에 강의 부담이 줄어든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집중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한국이 주도한 이 학습법이 코로나19로 더 벌어진 교육 양극화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I'm glad to announce the launch of HDHT for all. So let us be the first generation where every child not only goes to school and learns but feels able to bridge the gap between what they are and what they have it in themselves to become. 유엔 교육재정위원회 특사인 고든 전 총리는 교육 권리를 박탈당하는 저개발국가 학생 6억 명에게 이 교육법을 적용할 글로벌 컨소시엄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AI 기반 맞춤형 학습을 경험할 기회로 꼽힌 겁니다. Where technology can bridge to a better form of education. And we believe that that is going to be the dominant modality of education in the coming decades.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 여파로 1,500여 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했고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응천 민주당 의원 등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특히 코로나 확산과 미국 대선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를 진단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코로나 백신이 나오더라도 경제의 즉각적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고 바이든 시대에는 각국이 연대하는 다자간 무역 연합 구축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도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19였습니다. 유명 경제학자들은 코로나 백신이 나오더라도 V자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owever, a huge negative demand shock is likely to continue, particularly from North America and Europe.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투자는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going to be a lot more rhetoric ab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re'll certainly be much friendly relations between leaders, most leaders, and 오늘 포럼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형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든 집권 후 세계 경제의 변화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계적 석학들은 바이든 시대가 과거 트럼프 정부의 고립 정책과는 다를 것이라며 각국이 연대하는 다자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Biden will take a less isolationist, more multilateral approach to foreign policy. 한국 역시 미중 갈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역연합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포럼 이틀째인 내일은 정밀의료와 바이오메디컬, 로보틱스 산업의 미래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집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비둘기 경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훈련시킨 비둘기를 풀어놓고 가장 빨리 돌아오는 비둘기의 주인에게 상금을 주는 건데요. 중국과 북미, 유럽에서는 인기가 높습니다. 급기야 벨기에에서는 경주용 비둘기 한 마리가 무려 2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고유 번호가 적힌 시치미를 단 비둘기. 전자칩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트럭 우리에 가뒀다가 한꺼번에 풉니다. 많게는 2만 마리가 참가하는데 단거리인 100km부터 1200km 장거리까지 쉬지 않고 10시간을 넘게 납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비행거리와 소요 시간을 계산해 속도를 산출합니다. 가장 빠른 비둘기의 주인이 우승자입니다. 전 세계 비둘기 경주 산업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남아공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대회는 총 상금 규모가 130만 달러에 이릅니다. 비둘기 경주가 전통적 스포츠로 자리 잡은 벨기에 경매장에서 2살짜리 암컷 경주용 비둘기 뉴킴이 160만 유로, 약 2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지난해 3월 16억 원에 거래된 아르만도를 훌쩍 뛰어넘는 최고가입니다. 시작가는 약 26만 원이었지만 중국인 2명이 경쟁을 벌이면서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뉴킴은 벨기에에서 화려한 우승 경력을 쌓은 뒤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mi래를 내다본 투자입니다. De stamboom is de belangrijkste prestaties die ze geleverd heeft. En ze heeft ook goede nakomelingen gegeven. Ze heeft een heel bijzondere familie. 중국에서도 비둘기 경주가 인기인데 경주용 비둘기를 번식시켜 파는 이들이 많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K-팝이 AI 인공지능을 만났습니다. 인간과 소통하는 데 무리가 없는 아바타가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또 유명 가수는 아바타를 두고 가상 공간에서 활동합니다. 이른바 4세대 가수로 불리는 이들을 만나보시죠. 최윤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카리나입니다.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와 그의 아바타 아이카리나입니다. 너 인스타 라이브 나올 수 있어? 목소리밖에 안 나오잖아. 내일 데뷔하는 여성 4인조 에스파는 아바타 4명과 함께 활동합니다. 아바타는 가상의 공간에서 독립된 개체로 활동하고 현실 세계 멤버들과는 싱크라는 연결 신호를 통해 소통합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를 초월하는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그룹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BTS는 이미 아바타 캐릭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명 멤버의 모습에서 따온 아바타 타이니타는 BTS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각종 이미지 연출과 광고 등을 맡습니다. 유명 게임 속 캐릭터들이 가수로 데뷔하기도 합니다. 인기 캐릭터들로 구성된 걸그룹의 노래가 빌보드 월드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가요계는 콘텐츠의 다각화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XR 기술이 점점 좋아지면서 훨씬 더 좋은 기술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전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IT 기술을 접목한 K-팝의 도전에 세계 음악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아주 오래된 명곡이죠.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노래 Dust in the Wind는 우리 모두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아침 햇살 속에 떠다니는 먼지를 보며 고마워하죠.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와 노래에서 이렇게 먼지는 사뭇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주요 악몽입니다.
뿌연 서울 하늘 아래서 고통스러운 몸짓으로 춤추는 사람들. 어제 서울에 올 가을 들어 첫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2월 하순 이후 9달 만입니다. 먼지 공장 중국이 다시 미세먼지를 뿜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겨울과 봄 코로나로 뜸했던 공장 가동이 거의 100% 회복되고 겨울 난방까지 겹치면서 계절풍인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동부 대도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 하루 이틀 뒤 서울을 덮치는 패턴도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코로나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참 이웃복도 없는 셈이죠.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가 이미 겨울 대유행에 접어들어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도 3차 대유행이 닥칠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거기에 독감이 함께 번지는 이른바 트윈데믹도 걱정스러운 데다가 미세먼지 공습까지 재개되면서 이 겨울을 어떻게 날지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합니다. 하지만 비 오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없답니다. 요즘 아침마다 코로나 확진자 수부터 알아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들여다볼 게 하나 더 늘었습니다. 미세먼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이 휴대전화 이모티콘의 표정을 살피는 일이죠. 악마같이 뿔이 난 얼굴, 그리고 방독면 쓴 얼굴을 얼마나 질리도록 봐야 할까요? 갇혀 사는 코로나 우울증에다 잿빛 하늘까지 짓누르는 길고도 어두운 겨울의 터널 앞에 우리 모두 맨몸으로 서 있습니다. 11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이웃을 잘못 만나 였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 서울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2월 이후 9개월 만인데요. 중서부 지역은 내일도 먼지가 해소되지 않고 종일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짙은 안개까지 더해져 200m의 앞도 보기 힘들 정도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출근길 운전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서행 운전하셔야겠는데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도 있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을 제외하면 빗방울 수준이어서 먼지가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이 비는 오다 그치다 하면서 금요일까지 약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강수량이 더 많아지면서 먼지는 이때 해소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6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